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입사시험 대비해서 기출문제 문제 유형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출 유형 분석에서 금융 상식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출 시험 보신 분들이 이런 본문에서 나왔다더라 라는 걸 갖고 그 기출 키워드를 갖고 추정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풀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금융인데요. 이런 시험에서 대비해서 금융 상식이 있고 경제 상식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 이제 학생들마다 그 난이도가 느끼는 게 다른데요. 대개 이제 뭐 경제를 전공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식 쪽이 좀 쉽게 느끼고 금융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또 금융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던 분들은 금융 상식은 쉬운데 경제 상식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은 투자 신탁에 관한 설명이다. 자,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요. 우리가 그 고객이 돈이 있으면 예금을 해서 확정적 이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확정적 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저금리다 보니까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펀드를 가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펀드다라고 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이 펀드에 관련된 법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본시장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알아두실 거 펀드를 관련하는 법률이 일이 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간단히 자본시장법이 이 펀드에 관한 법의 내성을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이러한 펀드에 대해서 그 법률적인 형태에 따라서 계약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회사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조합형이 있어요. 조합형이 있고 그리고 투자자의 숫자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통해서 그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사모투자 전문회사,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이 계약형 펀드, 계약형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투자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형은 자 보시면 계약형은 투자 신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회사형, 주식회사 형태로 발행되는 것을 투자회사라 그래요. 투자회사. 우리가 편의상 뮤추얼 펀드라고 하죠. 그 다음 조합형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사모펀드를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라고 해요.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자가 운영자가 되기도 해요. 일반 공모펀드는 투자자와 운영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모펀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게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라고 하는 사모펀드다. 그럼 이 문제는 이 계약형에 관련된 투자 신탁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왜 계약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투자자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수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수익자라고 그래요.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탁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 펀드는요, 어떤 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고객이 맡긴 돈들을요, 운영회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보관회사에다가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탁사라 그래요.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럼 위탁자가 운영을 해서 나중에 운영된 수익대로 돌려주는데 그걸 표창한 증권을 수익증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자 신탁을 수익증권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런 생각을 좀 해두셔야 돼요. 1번 투자 신탁 중에 주식형 투자 신탁은 주식, 주가의 선물 등의 비율을 50% 이상 투자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틀렸는데요. 우리가 투자 신탁 중에 투자 대상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나누냐면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 펀드가 있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고 실물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펀드 그 다음에 단기 금융 펀드라고 해서 MMF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거. 이거 외에 혼합 자산 펀드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대비해서요. 요 증권 펀드에는 주식형 펀드라는 게 있고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가 있는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주식형 펀드라는 건 뭐냐? 주식 등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아둘 것은 요 나머지 생략하고 MMF라는 걸 알아두세요. MMF는 뭐의 약자냐면 머니마켓 펀드예요. 그러니까 머니마켓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다. 머니마켓 시장이 뭐예요? 단기 금융시장이죠. 이런 단기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MMF라고 합니다. 2번
특정 모아서 운영하는 회사를 위탁사, 위탁자의 지시에 자산을 보관, 결제한다는 데를 수탁회사, 그 다음에 수익자, 투자자죠. 수익자로 기명된 사람을 말한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투자 신탁에 관한 기본적인, 그럼 이러한 투자 신탁,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이런 데들이죠. 근데 지금 현재요, 판매 채널이 증권회사를 능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한은행에 입사하시게 되면 이 펀드를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펀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펀드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펀드 상품에 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펀드를 운영하는 시장, 즉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폭넓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불안전 판매, 이 펀드를 잘못 판매하게 되면 불안전 판매에 관한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서 보면 해설을 쭉 써놨죠. 어디에 운영하느냐,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방식에 따라 최근에는 보면 이제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게 뭐예요? 거치식이라면 대개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월급에 일정량을 넣는 적립식. 이런 적립식 같은 경우에는 매달 꾸준히 불입을 하다 보니까 평균 매입 단가 효과라고 해서 어떤 매매 시점에 대한 위험. 내가 만약에 매매 시점을 너무 빨랐다, 너무 늦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적립식으로 많이 투자하죠. 그 다음에 투자 지역에 따라서 뭐 국내에만 투자하는 거, 여러 나라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그 다음 특정한 국가에 투자하는 지역 펀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대개 이제 어떤 그 시장의 성과보다는 더 많은 성과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목에 투자하는 성장주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주로 투자하는 가치주 펀드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에 대한 사업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는데, 이 펀드에 대해서 시장 포트폴리오 과거 10년간 아래 같을 때 대표적인 평가 수단인 샤프 비율. 이게 좀 여러분들 어렵게 느낄 수가 있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윌리엄 샤프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발표한 이 그 성과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과 평가 방법인 이 샤프 레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우리나라에는 그 펀드 평가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 펀드 평가 회사도 이 샤프 비율을 갖고 평가를 해서 투자자에게 이 펀드가 어떤지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 샤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초과 수익을, 그러니까 펀드가 얻은 초과 수익을 수익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수반했던 위험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 위험 프리미엄을 나타낸 게 샤프 비율이에요. 이걸 수식으로 써보면, 자, 어떤 펀드가 얻은 수익률이 있겠죠. 사후적인 수익률이 있다면 무위험 수익률을 빼버려요. 그럼 펀드가 얻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빼면 그게 뭐예요? 초과 수익이죠. 그 초과 수익을 이 펀드가 수반했던 위험, 총위험으로 나누는데, 우리 위험에서 총위험의 개념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죠. 펀드가 수반했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이 샤프 척도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나중에 펀드를 가입하게 돼서 자산 운영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받게 되면 되게 펀드에 대한 성과 평가를 샤프 비율로 얼마만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A 펀드의 이 샤프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35%죠. 35%고 무위험 수익률이 얼마예요? 5니까 이걸 빼주죠. 그리고 이 펀드가 수반했던 표준 편차 15로 나눈 값, 요 값이 샤프 지수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베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민감도예요. 상대적인 민감도. 이 펀드의 베타가 1.5다라는 뜻은 시장이 1 변할 때 이 펀드는 평균적으로 1.5배의 평균적인 민감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베타라는 개념도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근무하시게 되면 이 고객들로부터 이 샤프 비율에 대해서는 아마 대화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계산하면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죠.
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채권은 자기 자본의 성격, 자, 우리 이거는 뭡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거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죠. 채권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발행한다는 점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똑같죠. 둘 다 자금 조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은 타인 자본이죠. 즉 부채다. 남한테 물론 빚이에요. 언젠간 갚아야 되죠. 그러나 주식은 주주들이 납입한 돈이에요. 자기 자본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은 이자를 줘야 되죠. 회사가 이익이 안 나도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를 주기로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주식은 뭐예요? 이익이 났을 때만 배당을, 즉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을 하는 게 주식이에요. 원칙적으로 채권이라는 것은 상환 의무가 없죠. 물론 최근에는 영구채권이라고 해서 콘솔이라고 있어요. 영구채권. 영구채권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죄송합니다. 상환 의무가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상환 기간이 있다. 그러나 상환 기간이 없는 영구채권도 있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상환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식은 어떻습니까? 상환 의무가 없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성격이 있다. 잘못됐고요. 부도시 채무 변제 후 자녀 재산을 받는다. 회사가 파산했다. 그래 파산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먼저 받아요. 받고 채권자 간에는 순위가 없어요. 그러나 채권자 중에서도 순위가 있는 채권자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후순위 채권자라 그래요. 후순위채. 그 다음에 주식.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채권자들보다는 순위가 뒤에예요. 그러나 후순위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는 뒤에고 주식 갖고 있는 주주들보다는 우선해요.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3번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 원칙적 의사결정권이 없죠. 자, 의사결정권이 있는 건 뭡니까? 주주죠. 왜? 주주들의 위험이 되게 제일 크죠. 제일 크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정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하죠. 틀렸네요. 답은 3번인데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음번 문제에서 제가 좀 더 보완해 설명하겠는데 어쨌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 주체가 매우 다양하죠.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아둘게. 요 주식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느냐?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채권이라는 것은 물론 주식회사도 발행을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매우 다양한 주체들이 발행해요. 국가가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발행 주체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발행 주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 자, 채권은 아까 뭘 준다 그랬죠? 이자를 준다 그랬어요. 이자를 주는데, 이자를 언제 주느냐? 이자를 주기적으로, 보통 이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자,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보통 3년 만기, 5년 만기, 만기가 길거든요. 그럼 이자를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는 채권, 이 주기적으로 주는 채권을 이표채라고 그래요. 쿠폰 반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들은 이표채예요. 주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만기 때 가서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게 있어요. 대표적 할인채라는 게 있는데 할인채는 무이표채라고도 부르는데 이자를 안 줘요. 이자를 안 준다는 개념은 뭐냐면 미리 할인해서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이자의 개념이 따로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미리 10,000원짜리 채권을 9,800원에 이렇게 할인해서 판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가 만기 때만 가서 액면금액, 원금을 돌려받아요. 액면금액을.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복리채는 이자를 주긴 주는데 주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만기 때 가서 원금과 이자를 줘요. 근데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를 계산한다 라고 해서 복리채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용어 정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설명이 다 됐죠. 다음 4번. 일반 채권과 달리 다양한 조건의 옵션무 채권, 신종 채권이 있다.
다음에서 말하는 신종채권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돼요. 어쨌든요, 금융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시험에 대비해서 신종채권 관련해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다음에 교환사채, 그 다음에 옵션부 사채, 이 옵션 성격이 첨가되어 있는 옵션부 사채, 우리가 보통 콜업을 반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풋업을 반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또 최근에 어떤 BIS 비율 계산하기 위해서 발행되고 있는 코코펀드라든지 커버드 본드, 즉 조건이 별도의 이중 상환부 조건 채권이라고 하죠. 커버드 본드 뭐 이런 것들도 시험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쨌든 그 문제 있는 지문만 여러분 대비할 게 아니라 이 채권 관련해서 이 용어들은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환사채, 채권을 일정한 수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다 했는데, 맞죠? 이 전환사채라는 이 CB, 컨버터블 본드라는 것은 채권인데 플러스 전환권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이 전환권을 권리 행사를 하면 사채에 납입했던 돈이 주식 대금으로 전입됨으로써 사채는 소멸돼 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채와 전환권은 한 몸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환권은 권리 행사한다? 그럼 전환권이 소멸되겠죠? 그러면 사채도 소멸돼 버린다. 그럼 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되는데, 주식으로 전환될 때 별도로 돈을 내는가? 안 내요. 왜? 사채 납입했던 돈이 주식 대금으로 전입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다음. 자, 그거와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할까? 이거 먼저 할까요? 신주 인수권, 발행자가 채권 만기 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아니에요. 이건 콜업을 본다는데, 요 신주 인수권 사채하고 전환 사채 가장 차이점은, 신주 인수권 사채는 사채인데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어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지만, 새로운 권리 행사했을 때 신주를 받을 때 별도로 돈이 납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채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사채가 존속된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1번은 맞고요. 교환사채는 사채인데 교환권이 있는 거예요. 자, 사채인데 교환권이 있다. 무슨 교환권이냐? 이 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으로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틀린 거죠. 청구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교환사채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교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가 소멸돼요. 그래서 부채도 감소해버리고요. 그리고 이 사채를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다른 주식도 나가버리니까 자산도 감소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옵션부 채권,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으로 교환 청구. 그러니까 요 2번과 3번이 잘못 서로 반대된 거죠. 됐네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이 옵션부 채권에서 이 콜업을 반대라는 건 뭐냐면, 수의 상환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발행자가 중도에라도 상환이 가능한 채권. 풋업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채권 보유자가 중간에라도 돈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풋업을 반대예요. 그 다음 코코펀드라는 건 뭐냐? 코코펀드, 조건부 전환증권이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는 그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 요건 충족 시 조기 상환이나 또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걸 코코펀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커버드 본드, 이중 상환부, 그러니까 상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상환 어떤 그 담보물이 설정되어 있는 이중 상환 조건부 채권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요 밑에 설명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뭐냐 했는데, 예금이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예금이라고 하는 거와 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 펀드 이런 게 있는데, 요 신탁이나 펀드는 실적 배당이에요. 실적 배당이라는 말은 뭐예요? 운용해서 수익이 나는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금이라는 상품은 뭐냐?
사전적으로 정해진 확정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죠. 안정성이 뛰어난 대신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죠. 답은 1번입니다. 변동금리다, 연동금리다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맥락에 쓸 수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상금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대표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사용할 때, 대출금리,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일 때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세금리는 시장의 어떤 수익률을 반영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그런 의미에서 실세금리라고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양도성 예금증서 CD 같은 거, RP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실세금리로 반영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번. 자, 6번은 이제 손익분기점과 관련된 부분인데 금융 쪽보다는 경영 쪽에 가깝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기출경영 분석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의 고정비는 15,000원이다. 고정비가 15,000원이죠. 이 회사의 개당 가격이 한 개당 가격이 200원일 때 손익분기점을 일단 여러분 시험에 대비해서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죠.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뭡니까? 손익이 0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매출에 따르는 수입액이 있죠. 매출 수입액이 있고 이거와 비용,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죠. 비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 이 합이 매출 수입액과 같아지는 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서의 판매 수량, 여기 손익분기점의 모형을 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비는 일정한 거고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 한 개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변동비나 10개를 생산할 때 변동비나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썸션이죠. 단위 변동비는 50원이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P-V분의 FC죠. 요 FC는 이제 픽스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비. 고정비가 얼마예요? 15,000원. 그리고 물건의 하나당 가격이 200원. 개당 변동비가 50원. 자, 이렇게 계산하면 100개가 나오는데 이 100개를 판매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00개를 생산하면 총 수입액이 얼마 들어와요? 자, 물건 가격이 200원이니까 1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2만 원이 되겠죠. 2만 원. 그쵸? 자, 이거를 얼마가 된다고요? 2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비용은 얼마가 돼요? 비용은 고정비가 변동하지 않은 거니까 15,000원이 되겠죠. 플러스 변동비는 개당 아까 얼마였죠? 50원이었어요. 50원이었는데 몇 개를 팔았어요? 100개를 팔았으니까 5,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얼마예요? 2만 원이니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과 매출 금액과 매출에 따른 수입액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식, 요 식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고정비를 P-V로 나눠준 값, 이런 것들 대비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해설에 여기 그 손익분기점 수량 Q스타는 FC를 P-V로 나눈 값이다. 이런 것들을 써둔 거죠. 예.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손익분기점에서는 한다. 이런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A 고객은 평생 모은 종잣돈을 갖고 예금을 할 생각이죠. 근데 이제 불안하다. 예금 보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적절한 설명이 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험에 대비해서요, 그 금융과 관련한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뭐뭐 낼 가능성이 있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예금 보호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조사해야. 그 다음에 고액현금 제도가 있는데요. 고액현금 보고제도가 있는데, 이 고액현금 보고제도는 전에 2천만 원 이상일 때 고액현금일 때 보고하도록 된 게 다음 달부터 1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낼 것 같지 않아요. 고액현금, 그러니까 현금, 고액의 현금 거래일 때는 입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안 낼 것 같고,
예금보호제도하고 종합과세제도하고 좀 더 추가한다면 제도이면서도 상품으로 연결되는 게 비과세 제도가 있어요. 특히 ISA,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ISA 제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금보호제도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이 파산할 걸 대비해서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험공사에다가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냈다가 만약 금융에 파산했을 때 예금자 보험공사에서 고객에게 일정 금액 한도 내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인데, 일단 이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예금보험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금융에서 예금보험 한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최고 5천만 원. 답은 2번인데, 여기에 보면 1인당이에요. 1인당. 금융기관별로 1인당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신한은행에다 고객 입장에서 신한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신한은행에 가서 뭐 남대문지점 가서 얼마 하고 을지로에 가서 얼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는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서, 소정의 이자라는 것은 그 해당 예금의 이자액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시하는 이자액이 있어요. 그 두 개 중에서 작은 금액까지 해서 총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어쨌든 어디서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리를 한다면, 일단 여기 보시면 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호되는 그 금융기관들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은행, 특수은행이라든지 신용은행, 은행, 그다음 증권회사, 보험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관계없이 보험사, 그다음에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하고 있고요. 여러분 동네에 보면 신협이라고 있죠. 신용협동조합, 뭐 새마을금고, 지역조합, 이런 데는 예금자 보호공사에 의해서 보호되지는 않아요. 여기들은 자체기금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자체기금에 의해서. 자체기금으로 5천만 원에 보호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예적금들은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외화표시 예금도 돼요. 근데 안 되는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하는 CD, 그 다음에 신탁상품이라든지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라고 하는 리퍼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RP,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 않아요. 그리고 펀드, 뭐 당연히 예금이 아니니까 보호될 리가 없겠죠.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번. 주식회사는 납입된 자본금에 대한 표시로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발행되는 수종의 주식. 여기서 수종의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종류의 주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식은 보통주가 있고요. 그다음 우선주가 있는데, 이 우선주라는 것은 회사가 파산했을 때 자녀 재산을 분배받을 때 우선하거나 배당을 줄 때 우선해서 받는 지위를 배당 우선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배당 우선주예요. 이런 거 외에 또 이 우선주에는 여기 보시면 일단 문제 풀게요. 이익 배당 우선주 외에 자녀 재산 우선주도 있다. 맞고요. 누적적 우선주라는 건 뭐냐면, 자, 우선주라는 것은 배당을 얼마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대신에 의결권이 제한돼요. 근데 올해 배당을 못 받았어. 그럼 다음 해로 올해 못 받은 것이 누적돼서 다음 해에 받는 거. 일정일의 우선배당 다음에 남은 이익에 대해서 요거는 누적 우선주 아니라 이건 참가적 우선주라 그래요. 내가 받을 거 받고 그다음에 보통주들이 배당 받을 때 또 참가하는 거. 참가적 우선주. 잘못됐네요. 답은 2번. 상법에서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주식은 4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고요. 상법에서는 무액면주를 여기 무액면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건 남에 대해서도 요 문제 답은 두 가지네요. 예, 요거 좀 표시가 잘못됐는데, 요 2번 같은 경우도 누적적 우선주가 아니라 요거는 참가적 우선주입니다. 예, 참가적 우선주고 보통주와 같이 참가한다. 그리고 현재 상법에서는 무액면주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상법 개정 전에는 무액면주는 발행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무액면주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2번과 4번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번만 나와 있는데요. 2번도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9번.
아래와 설명과 가까운 부동산 규제 용어가 뭐냐? 여러분 시험에 대비해서요. 부동산 규제 용어 세 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LTV 알아두셔야 되고 Debt to Income이라고 하는 DTI, 그 다음에 Debt Service Ratio라고 하는 DSR, 요 세 가지 정도는 봐두셔야 돼요. 이거 외에 좀 더 확대하면 뭐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요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 문제,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분할 대출에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의 비율, 이것이 바로 뭐냐면 DSR이에요. Debt Service Ratio라고 하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Debt to I라고, 이거 DTI라고 하는 Debt to Income은 이것도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요 DSR이라고 하는 Debt Service Ratio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거라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뭐가 차이냐면 요 Debt to I는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것이 해당 부동산 담보대출만 해당되는 거예요. 부동산 대출만 해당되는 거고 요 DSR은 여기 있지만 그 부동산 대출 외에도 다른 모든 대출에 대해서도 합산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해버려요. 그러니까 Debt to I보단 DSR이 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어쨌든 요 론 투 밸류, 요건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해 줄 수 있는 비율, 요거 론 투 밸류죠.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 해설에 론 투 밸류, DTI, 그 다음에 요거 외에도 뭐 RTI라고 해서 부동산 연간 소득이 이자 비용 대비 소득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 RTI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국내 중소기업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 성장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공공 엑셀레이터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형 기업 이걸 하고 있는데 아래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가 뭐냐?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말인데 신화 속에서 나오는 이마에 뿔이 난 말, 이게 뭐예요? 유니콘이죠. 유니콘. 그 유니콘이다라고 하는 기업은 대개 이제 10억 달러 넘는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나번 가치, 기업 가치가 100억 불을 넘는 걸 데카콘이라 그래요. 100억 불 넘는 기업들.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우리 방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자동차를 공유하는 공유 경제가 일반화됐죠. 그러면서 우버라든지 이거 외에도 뭐 중국의 샤오미 이런 데들이 이런 데카콘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대비해서 유니콘 기업과 데카콘 기업에 대한 용어 설정을 구분해 두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금융 기출문제 키워드를 통해서 문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했습니다.